안녕하세요. 단독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스토아 학파, 그 스토아 학파의 계보,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의 중요한 사상, 그리고 개념들, 이런 것들을 심층적이고 아주 심화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토아 학파를 전공하신 지금 교단에 계시는 현직 교수님보다는 설명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스토아 학파 소개가 그 어떤 스토아 학파 소개보다도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을 것임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자부심이 넘치는 이유는 스토아 학파를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견뎌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러한 철학 사조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500년 동안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철학입니다. 500년간. 이 500년간이라는 것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의가 헬레니즘 시기에 이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이제 스토아 학파가 로마의 철학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이러한 시기를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토아주의는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많이 부흥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 모든 계급에 속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 매료되었다라는 것도 아시면 됩니다. 그럼 스토아주의가 부흥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겠죠. 이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이론이 상당히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바로 실천 철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천 철학이라면은 실천을 하기 위해 수행과 훈련을 강조하겠죠. 실천을 하기 위해 훈련과 수행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순히 관념에 머무르는 철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이성주의적인 철학입니다. 지극히 이성주의적 철학.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점이, 이성주의적이면 뭔가 초월적이거나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있지만 초월이라든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메타피직스적인 형이상학적인 부분 있죠. 형이상학적인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이 이데아를 말했죠. 이런 이데아적인 것들을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 즉, 영혼 동안 사멸할 수 있다. 영혼이 있으면 영혼도 사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변한다라고 많이 봤었죠. 고대 그리스 학자들이나 플라톤은 불변한다라고 봤었는데, 영혼 또한 사멸하고, 여기서 또 특이한 게 있죠. 물체라는 겁니다. 영혼 또한. 물질적이라는 겁니다. 물질적. 물체라고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물질적이라는 말까지 덧붙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스토아 학파는 그 신이라는 것도 우리를 초월해 있는 이러한 뭔가 형이상학적 그런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그러면 이 스토아 학파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이성적인 원리인 거예요. 이성적인 원리. 네. 이 이성적인 원리가 결국에는 신인데, 이 스토아 학파가 바라보는 신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내용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튀어나오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이라는 것은 결국 이성적 원리라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는 우리 영혼이 있고,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말, 우리의 청각, 우리의 시각을 다 통제하죠. 그죠? 다 관장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도 이 이성적 원리가 우리 세계에 있어서 영혼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이, 세계에 있어서 이성적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또한 이러한 세계의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 인간도 이러한 우주적인 이성적 질서의 일부분이다. 자, 되게 친자연적인 철학이라고 느껴지시죠? 자, 그죠? 우주의 내재한 원리로서 신의 현존은 인정하지만 초월성이나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이러한 비물질적 실체의 존재는 부정하는 철학, 그리고 정교한 이론과 정교한 실천성이 조화를 이룬 그러한 실천 철학이 바로 스토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간혹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스토아가 그러면 너무 숙명적인 철학 아니냐? 너무 숙명적이고 체념적이다. 마치 이 스토아 학파를 공부하고 있으면 그냥 일어나는 대로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바라보는데, 이거는 스토아를 지나치게 왜곡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화시킨 거예요. 단순화시킨다라는 것은 빼먹었다라는 거예요. 빼먹음. 뭘 빼먹었냐면 핵심을 빼먹고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자, 스토아 학파는 의무를 강조했어요. 의무. 인간으로서의 의무. 의무라는 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함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당위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규범이라든가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해야 할 행태죠. 자, 수동적으로 만약에 숙명과 체념을 강조했던 이러한 철학이었다면 그러면 운명 내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의무를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의무가 왜 필요합니까? 어차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 근데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의무라는 것. 즉, 이 의무를 중시했다라는 것이 이런 숙명적, 체념적이 아닌 뭔가 다른 요소가 배어 있을 거라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일종의 유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그죠? 자, 이러한 점은 또한 우리에게 유명한 칸트 있죠. 칸트. 이 칸트 아저씨. 칸트 아저씨의 철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디에 영향을 주냐? 바로 정언명법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윤리형이상학 정초라는 칸트의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서 이러한 스토아적인 의무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혹시 칸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스토아학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다시 그 영상과 관련된 그 칸트의 부분을 보시면 아, 비슷하다, 닮았다, 영향받았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이 뭐가 또 하나가 있을까? 자, 의무를 강조했다라는 것은 로마가 참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로마가 좋아했을까? 자, 로마는 군사교육을 중시했습니다. 로마는 제국이었어요. 그죠?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깨부시고 집권하면서 일종의 이제 다른 식으로 정치 체제가 운영되게 되죠. 그죠? 그 당시에 이제 군사 교육을 중시하게 했는데 물론 그때는 이 스토아 학파가 번창했던 시기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군사 교육에 있어서 의무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어서. 우리가 군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이라고 하니까 참 경박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군인이었었는데, 그죠? 우리나라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군인이었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군사교육을 받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무라는 것. 뭔가 거대한 동기를 부여시킬 수 있고 자기 자신, 가족에 대한 사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덕이자 가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가 널리 사랑받지 않았나 하는 사람들의 분석,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아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살펴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스토아에 대해서. 스토아는 쾌락이나 부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생각해요. 마치 현자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스토아를 얘기를 했을 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차가운 머리와 고요한 정신을 유지하고 운명을 감내하는 자의 모습을 생각해요. 자, 이 모습은 스토아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만들어주기에 아주 적절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절했냐? 마치 인간은 무감각한 통나무처럼, 마치 감정 없는 조각상처럼 매정하게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냐, 스토아가 말하는 인간이. 자, 너무 비현실적인 인간이다. 뭐 이런 인간이 세상에 어딨냐. 뭐 강목 같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그냥 뭐 통나무처럼 조각상처럼 뭐 다 무시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숭고함 그리고 일종의 그러한 경건함을 가지는 그러한 자세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명분과 의무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는 이러한 정념적인 요소에 자극받는 것도 있어요. 스토아는. 그렇지만 스토아가 추구했던 것은 그러한 절제와 이러한 확실히 철저하게 관리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필요할까요? 그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래야지만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우연찮은 그런 비극적 사건들 있죠. 우리의 정신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러한 슬픈 사건들에 맞서서 개인의 정신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의 일종의 윤리관이자 인간관은 그러한 차원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매정한 통나무나 살인 청부업자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왜 숙명론과 체념론이라고도 불리는가? 예, 저는 이거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숙명론, 체념론이라고 불리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정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러한 숙명, 체념보다도.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릴게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칭해야 한다고, 행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일종의 명분 같은, 의무 같은 것들 있죠.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헌신 같은 것들은 일종의 규범적인 요소들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러한 덕목을 실천하고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예, 전제가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올바른 태도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 본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았냐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것을 이성과 거의 비슷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 유발되는 이성이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 본성이라고 봤어요. 쇼펜하우어적인 인간의 본능과 니체적인 인간의 본성, 그런 것과는 상당히 다르죠. 그죠? 상당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쾌락 같은 게 있고 방종 같은 게 있죠. 이러한 것들을 뭐 홉스적 인간관이라든가 쇼펜하우어적인 인간관에 빗대어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가 바라보는 인간의 본성은 이 이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이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인간 고유 성질이라는 거에 있어요. 인간 고유 성질. 이것에 대해서 뭐 현대의 뭐 진화 심리학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물학의 계통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에 대해서 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 안 하실 수 있어요. 양서류도 이성이 있는데 파충류도 이성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 그 개구리를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개구리의 뇌를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박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저는 이러한 스토아 학파가 지니고 있는 인간 본성, 인간의 고유 성질인 이성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이렇게 저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올바르게. 이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이 원리에 따라서 덕을 행하는 것. 이 원리에 따른 덕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특권이자 본능이자 본성이다라는 이러한 스토아의 관점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쾌락과 방종이 어떤 식으로 취급을 받냐면은 이러한 올바르게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이성적 판단이죠. 왜곡된 판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바로 쾌락과 방종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전염병이 지금 2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도 많이 퍼져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을 때, 한 개개인들의 이기심으로 통해서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면, 물론 그것 또한 이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 것을 원인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러한 전파를 시켰던 사람들이 어디에 갔냐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클럽이나 이러한 뭐 유흥 관련된 이러한 뭐 술집을 유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엄밀히 따지면 어쨌든 뭐 관련되어 있죠. 뭐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종의 쾌락과 방종이 난무하고 있는 이러한 일종의 악덕이라고 부르죠. 이것들을 악덕적 측면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부분, 이러한 장소에 가서 자기 자신의 통제력을 잃은 거잖아요. 그쵸? 엄밀히 이제 사회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면 일종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집어넣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쾌락과 방종에 따르는 삶은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삶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토아 학파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자신이 의무와 규범을 가지고 자신의 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되어 있다. 이미 이성을 통해서 되어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본유관념은 아닙니다. 자, 여기 또 헷갈리시겠죠? 그럼 본유관념이 아니면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겠는데, 이거는 제가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스토아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토아의 기원. 어디서부터 왔는가? 중요하죠. 뿌리와 씨앗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됐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논이라는 사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논. 이 제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검색하셔도 나오는데, 이 키티온 출신의 제논이 있고 엘레아 출신의 제논이 있어요.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 아닙니다.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엘레아 출신의 제논은 파르메니데스라는 일종의 변증법 관련해서 일종의 변증법에 있어서 확산,
그리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는 일종의 존재론적인 그러한 생각의 확장을 거의 초창기에 진행시켰던 그런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의 제자인 제논인 거고, 키티온의 제논은 다른 제논이에요. 이 제논이 바로 스토아를 아테네에 있어서 아테네의 스토아 학파를 일종의 창시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제논이 스토아 학파를 설립하는데, 스토아 학파가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은 주랑이라는 거예요. 아테네 주랑. 아테네 주랑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회랑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진짜 이미지를 검색해 보시면은 분명하게 아실 거예요. 말로 설명하려니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기둥들이 있겠죠. 이러한 회랑이나 주랑에. 그럼 이 기둥들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리스 건축이. 이 기둥들의 다채로움을 이제 이름을 따서 스토아 포이킬레라고 불렀습니다. 스토아가 주랑이고 포이킬레가 일종의 채색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토아 포이킬레, 채색주랑 해서 스토아 학파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거예요. 자, 이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1세기까지 지속하는데 이제 기원 후 3세기가 돼서 이제 로마로 확산합니다. 이 로마로 확산할 때부터 이제 스토아 학파가 약간씩 변용을 겪기 시작합니다. 자, 그거는 또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럼 제논이 누구인가 알아봐야겠죠. 제논은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철학을 이제 서점에 들려서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철학을 접하게 되는데, 스승이 4명이었습니다. 제논의 스승. 제논은 견유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견유학파. 개와 같이 살아라. 인생에 어떠한 뭐라 그래야 돼, 탐욕이라든가 욕심 같은 것은 부질없다. 유한적인 삶에서 움켜쥐려고 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인 철학자로 디오게네스 있죠. 디오게네스 상당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디오게네스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뭐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견유학파의 영향을 받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게 이 헤라클레스란다. 헤라클레스가 왜 나와 갑자기? 헤라클레이토스와 그리고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와 피타고라스 학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견유학파적인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크게 받은 것은 바로 이 헤라클레이토스와 피타고라스의 영향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로부터는 만물의 근원, 원초적인 원소가 불이라는 것의 영향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자, 불의 중요성을 끌어오고, 피타고라스 주의자로부터는 뭐를 가져오냐면, 여기서 또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영원회귀에 대해서 끌어옵니다. 자, 제가 좀 많이 놀랐던 거는 니체가 영혼회귀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말로는 실스 마리아 산에서 산책을 즐기던 중에 일종의 어떠한 각성과 같은 이러한 사유의 체계적 결과물로서 내가 영혼회귀를 독창적인 개념으로서 생각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혼회귀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피타고라스의 이런 우주론적인 교의에 좀 더 맞닿아 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상당히 독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존중을 하려고 했어요. 좀 말 같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스토아 학파를 말씀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영혼회귀에 있어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요소를 어느 정도 불러오고 빌려왔다라는 측면입니다. 순수히 자기의 독창적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 물론 자신의 온전한 독창적 결과물이 철학이 어딨냐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뭐 그것에 대해서 딱히 뭐 크게 부정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저는 니체한테 실망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이거는 저의 주관인 거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도 받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았어요. 윤리학과 자연학 분야에서. 무슨 말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을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플라톤의 이데아는 사유의 대상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플라톤의 이러한 사상도 어느 정도 거부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러한 측면도 거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서. 한마디로 영혼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체라고 봤고, 그리고 비물체적인 실제를 부정했다라는 것. 자, 그것을 중심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말을 좀 최대한 분량이 많아가지고 빨리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힘드네요. 이게 말을 빨리 하는 것도.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시작하면은 스토아 학파에는 3분류로 나뉩니다. 학문을. 자, 자연학, 그리고 윤리학, 그리고 하나가 있죠. 논리학. 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카데미아의 이러한 학문의 분류에서 일종의 빌려온 건데, 네, 스토아 학파는 이 세 가지의 분류를 계속 유지해 옵니다. 자,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선은 덕이고 악은 악덕이라고 주장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윤리학에 있어서. 악과 선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악과 선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게 있어요. 무관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스토아 학파 하면은 이 무관심의 대상이라는 개념을 이거를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스토아 학파를 모르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자, 뭐냐면은 무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어떠한 나의 그러한 인위적인 노력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일종의 뭐라 그래야 돼, 덕을 실현하거나 덕을 이제 실현하는데 이제 방해받거나 하는데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 일종의 뭐냐면은 뭐 재산이라든가 뭐 일종의 한마디로 건강은 좀 의외라고 들리실 수 있겠는데 재산, 건강 이런 것들이에요. 예, 뭐 집, 뭐 이런 것들도 뭐 재산에 포함되겠네요. 네,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재화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면 돼요. 재화. 네. 근데 선호할 만한 것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또 뭔 소리냐면은 무관심으로 여겨야 될 대상들 중에서는 선호해야 할 만한 게 있고 선호할 필요가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건강 같은 경우에는 스토아 학파에서 무관심하게 여겨도 괜찮지만 선호할 만한 대상입니다. 참 역설적으로 들리죠. 이 말이.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근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건강이라는 것은 스토아 학파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의술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생과사, 질병 이런 것들, 생로병사와 관련된 측면이라고 많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길 가다가 다리가 삐지 않게 조심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겠죠. 예, 개인의 의지적 측면이고. 근데 여기서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것은 어느 순간 찾아오는 전염병이라든가 나도 모르게 걸려있는 질병들, 늙음으로써 피할 수 없는 일종의 뭐 백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당뇨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너무 시달리고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면은 정말 인간으로서 이루어야 될 것을 잃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건강이라는 것을 일종의 선호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무관심 대상 중에서 선호할 가치가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네, 클럽 가는 겁니다. 네, 클럽 가는 거.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조금 낙인 찍기 하는 거 아니냐 너 방송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법입니다. 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뭐 술집 가가지고 엉덩이 흔들고 뭐 이성과의 접촉을 원하고 이러한 쾌락에 몰두해서 사는 것들은 자신의 가시랜다. 자신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방탕함이나 이러한 것들은 악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리학적인 측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호할 만한 것이라는 것은 오늘날 사고로 보면은 유익함이랑 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지만 일종의 당위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덕이라는 것은 순수한 이성적인 문제다라고 봤습니다. 덕은 이성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의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제논이. 스토아에서 의무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논은 의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모든 정념을 거부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모든 정념을 거부한다. 정념은 이제 근대 그리고 근세 이제 후기로 들어가면서 점점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정념이야말로 인간의 동인이다. 인간 행동의 원인이다라고 보는 이러한 철학과 그러한 사상가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 스토아 학파는 철저히 이성중심적 철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올바르지 않은 판단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믿었던 이 정념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정념은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봤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논이 생각했기 때문에 자, 스토아 학파가 사람들에게 통나무다, 냉혈인간이다, 조각상이다 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뭐 이상적이고 비이상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러한 사고방식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정념이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적이 별로 없어요. 괜히 쓸데없는 시련과 가슴 아픔, 좌절감만 잔뜩 안겨줬지 정념 가지고 살면서 이득봤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연하게에서 이룩했던 제논의 업적을 다시 살펴보면, 자, 불이라는 거예요. 불. 아까 말씀드렸죠? 헤라클레이토스 학파. 불이 원초적 근원. 그리고 논리학에서에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표상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표상. 자, 이 표상 상당히 중요해요. 표상이라는 것은 외부 재상으로부터 유발되는 겁니다. 유발.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표상이라는 것은 결코 한마디로 본유관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데카르트적 본유관념. 네. 그래서 이러한 표상 가운데에서 파악 가능한 표상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사과라는 거를 보고 썩은 사과라는 걸 봤을 때 사과와 썩은 사과의 차이점을 표상으로 떠올린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표상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우리가 외부 대상에서 유래할 수 없는 그러한 표상들은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제논을 정리하면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근본적인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이자 권위자로서의 이러한 체계를 다졌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논 사후에 학파는 학교 형태로 지속되게 됩니다. 제논의 제자 클레안체스 상당히 중요합니다. 클레안체스는 제논의 제자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은 100년 이상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가 아니지. 살아있는 동안에 32년 동안 스토아 학파의 수장이었어요. 19년 동안 제논의 제자로 있었고, 제논의 자연학을 발전시킵니다. 자연학이 뭐였죠? 불 관련된 거였죠? 영혼론을 강조합니다. 영혼론을 강조하게 되는데, 불에 의한 끊임없는 긴장이라는 용어, 클레안체스에게 중요합니다. 불로 인해서 유발되는 긴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이론을 씁니다. 자, 그리고 정말 획기적인 게 있어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당히 우리에게 유명하고 익숙한 용어인데, 클레안체스 역시 지구 중심의 세계를 옹호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요학파는 철저히 어떻게 보면 우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의 원리, 질서에 많이 관심을 가졌지 이러한 지구라는 행성에 있어서의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클레안체스는 이러한 점을 비판합니다. 자, 영혼론, 긴장, 불, 결국 핵심은 태양이다. 태양에서 나오는 그러한 불의 수축과 긴장이 세계의 만물의 원인이다라고 보는 이러한 헤라클레이토스적인 요소를 여기서 바로 도입이 되면서 이어받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를 비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영상은 소개 영상이 아님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우스 찬가라는 작품을 쓰는데, 자, 이거는 그냥 시예요, 일종의.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클레안체스에게 있어서 렉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렉톤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또 얘기하니까 비트겐슈타인 생각나죠? 비트겐슈타인 떠오르실 겁니다. 말해질 수 있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비트겐슈타인이 스토아학파적인 요소를 또 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클레안체스가 또 제자가 있어요. 3대 제자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제논, 클레안체스, 크리시포스인데 다음이 크리시포스입니다. 철자를 이렇게 쓰는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리시포스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3중 체제로 나갑니다. 제자가. 사제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크리시포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 왜냐면은 제논 사후에 있어서 이 스토아 학파를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집대성한 사람. 자, 이 사람은 솔로이라는 그리스 식민지 출신입니다. 자, 철학은 수련이다.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철학은 수련이다. 자, 그리고 철학은 지혜를 단련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올바른 이성에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한마디로 수단이자 목적 그 자체다. 철학이. 그래서 철학은 한마디로 살아가겠는데 필요한 일종의 총체적인 체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표상을 다 신뢰하진 않았어요. 파악될 수 있는 표상만을 진리의 기준을 구성으로써 신뢰했는데, 여기에 신개념을 추가합니다. 자, 뭘 추가하냐면은 표상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제 만들어내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를.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대상들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통해서 의자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의자에 대한 표상을 딱 떠올리잖아요. 그쵸? 의자에 대한 표상을 떠올리면은 동시에 의자라는 자기 자신을 떠올림과 동시에 의자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대상인 목수라든가 일종의 톱이라든가 자 같은 것도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떠올린다라는 거. 연쇄적으로.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상에 있어서. 인식론에 있어서 이 크리시포스가 이 표상의 이론을 이렇게 발전시킵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일종의 원인설과도 약간 유사한 냄새가 나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설에서 이 표상을 작용인의 측면에서 바라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많이 심층적인 내용이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작용인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죄송스럽게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 따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용인을 바로 표상의 일종의 이러한 측면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재체적인 요소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우리가 표상하게 되면 그 표상을 만들어내는 대상까지도 만들어내는 뭐라 그래야 돼? 데미우르고스라고 해야 되나? 장인? 그것까지도 연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크리시포스의 혁명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감각기관이 산출해낸 것이 아닌 표상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제논이 말하기를 이제 외부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표상을 떠올리게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감각기관이 산출해내지 않는 표상들이 있다라고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시포스는. 그게 뭐냐면은 숭고함, 헌신, 경건함 이러한 가치들 있죠. 이러한 가치들은 한마디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산출되는 게 아닌 것들입니다. 네, 이것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쨌든 표상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표상이라는 것의 또 핵심.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변형이라는 겁니다. 변형된다라는 거. 뭐의 변형이냐면 영혼의 변형이라고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라톤의 상기설을 비판합니다. 플라톤의 이 상기설 상당히 유명하죠. 상기성이란다. 상기설. 자,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표상의 일종의 최초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최초 근원은 외부 대상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감각기관이 산출해내지 않는 숭고함이라든가 헌신이라는 표상도 결국에는 외부 대상의 어떠한 측면을 보고서 느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한마디로 배에서 추락해서 떨어져서 익사하기 직전인 사람을 절름발이인 사람이